국민연금 논란 한창입니다. 5년마다 발표하는 연금 재정 추계 발표 올 3월에 예정이 돼 있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거라는 시험 개선 결과도 나왔고요. 또 1990년대생부터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장 맡고 계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엔잠런님 저희 예고를 드리자마자 국민연금 진짜 오르나요? 고갈된다는 뉴스 많이 나오던데요.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이런 식으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자, 27일과 28일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된 건가요? 네,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떻든 오늘까지 이제 자문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떻든 다음 달 2월 이제 초순에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 민간자문위원회 내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의견차가 커서 지금 이제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원래는 이제 오늘까지 안을 마련하고 또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해서 4월에는 국회 연금특위안이 나오고 10월에는 정부안이 나온다라는 게 스케줄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던 거죠? 큰 의견은 어떻든 이제 기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과, 예. 재정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처음부터 이제 우리 민간자문위를 만들 때부터 이제 입장 차가 있었는데, 예. 그 입장 차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더 중요하냐, 예.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런 입장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견해차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풀이하면 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연금을 낼 당시에 벌고 있던 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연금으로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받는 거 말고요.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인상한다는 쪽에서는 이견이 없었나요?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견해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15% 보험료율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거든요. 예예.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고 돼 있는데, 예. 의견 일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도 견해차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또 예. 언제 올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안으로 좁혀지기 마련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보도를 통해서는 15% 안이 좀 많고 일부 12% 정도 안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그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15%된 보험료 올리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12%면 12%에 대한 전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15%도 달라질 수도 있고 예. 12%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득 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금 견해차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견해를 모으면 또 단박에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 견해차가 있는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다시 좀 풀이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1988년에 시행돼 가지고 예. 처음에는 보험료율이 3%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8년에 9%로 오르고 난 다음에 예.
지금 현재까지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소득 대체율이 비슷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한 18%에서 22%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받는 수급하는 그런 정도에 비해서는 보험료율이 낮게 설정돼 있고, 네. 따라서 그 보험료율이 적정 수준으로 오르지 않으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적립기금 고갈되면은 미래 세대가 임금 받는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예. 이걸 위한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발표된 재정계산 시험계산 결과를 보면 지금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2055년이면 적립기금이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한 20년 후입니다. 기금이 사라진다는 거는 아예 이제 나눠줄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보가 잘못 전달돼 있는 내용인데요. 예. 대부분의 그 연금 선진국을 보면 적립기금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적립기금이 없다. 예, 적립기금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정도이고요. 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립기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금을 나눠주죠?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연금 수급자가 있고 예. 지급할 연금액이 있으면 그 연금 지출액만큼을 그 당시에 근로세대에게 보험료 부담을 해서 예. 거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나라 국가 재정 지출을 쓰듯이 연금 지출에 필요한 돈도 예. 그 당시 근로세대에게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부담시켜서 그걸 갖다가 어르신들 연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걸 우리는 이제 재정 방식으로 보면 부가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 또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립기금이 없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금이 소진되고 난 후에 부가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부가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부가 방식은 이제 적립기금이 없어야 부가 방식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뭐 완전한 적립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적립 방식이라는 것은 낸 것만큼만 받도록 설계되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낸 것에 우리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해서 1.88배를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 것 부담한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보다 네. 받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환산한 것이 1.88배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우리는 저부담 고급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제도 도입하고 초기에는 그 보험료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적립기금이 늘어나지만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예. 결국은 그 연금 부담한 돈을 다시 이제 부담했기 때문에 연금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은 적립했던 돈을 이제 다시 이제 연금으로 지출해버리기 때문에 적립기금이 감소가 되는데 만약에 완전한 적립 방식으로 돼 있으면은 적립기금이 감소되더라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부담 고급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 부담한 돈을 그리고 적립한 돈을 전부 다 급여 지출에 다 써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적립기금이 고갈돼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적립기금 고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부담 고급의 구조. 예. 그러니까 부담한 것보다는 평균적으로 1.88배 받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현재의 그 미래 세대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예. 실제 초기에 국민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는 부담한 것이 한 3배 정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원 내고 300만 원 받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예. 그 200만 원만큼은 처음에는 이제 100만 원 부담했던 것이 쭉 쌓이니까 적립기금이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나중에 300만 원씩 다 받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200만 원 차이만큼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적립기금 고갈이라는 해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해주신 거 지적을 바탕으로 보면 네. 덜 내고 지금 더 받는 구조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어 가고 있다, 소진될 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그럼 지금이랑 똑같이 내면서 덜 받거나 아니면 덜 내고 덜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의 그 방안은 없을까요?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낸 것만큼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죠. 예. 지금 그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은 뭐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 유지되지 못하듯이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도 그런 덜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적립금 고갈되고 미래 세대에 불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임금 개혁했다는 것은 적어도 낸 것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예. 낸 것만큼 덜 받는 세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1990년생 같은 경우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것도 예. 그런 것을 갖다 없애기 위한 거거든요. 적어도 보험료 부담하신 만큼은 연금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제도를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예.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미래 세대도 안심하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지금의 구조는 내가 미리 내고 나중에 받는다라는 개념이라면 네. 앞서서 이제 뭐 부과 방식 같은 거 얘기해 주셨지만 그 경우에는 지금 근로 세대가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노년 세대에 대한 돈을 내는 건데 그거는 우리 국민 정서랑 또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단위로 해서 근로 세대가 노년 세대를 부양하도록 돼 있는 부양하는 그런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일반 선진국은 대부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미리 자기가 받을 돈을 미리 부담하는 구조를 적립 방식 그 성격을 한 일부를 가지고 갔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자기가 낸 것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낸 것보다 한 2배, 3배 받는 구조로 설계를 해놓다 보니까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뭐 부가 방식으로 가든 적립 방식으로 가든 낸 것만큼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고요. 예. 부가 방식으로 갈 경우에 있어서도 원래 인구 구조가 안정이 돼 있으면 네.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저출산 때문에 예.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감소되고 노년자 수는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계속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 이 사실은 부가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세대 간 불공정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연금 제도 자체를 낸 것만큼만 받는, 낸 것만큼은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 빨리 안착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연금 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그 직전에 5년 전에 연금 재정 추계 발표할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방금 인구 구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합계 출산율을 지금 보면은 2040년에 1.19명 그리고 그 이후에는 1.21명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반등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0.7명 내년에 0.7명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가정 반등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연금 계산을 해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것은 이제 뭐 여러 이제 분들이 지적하고는 계신데 예. 우리 국민연금 재정 추계할 때 제일 중요한 변수가 인구 변수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인구 변수는 통계청에서 만드는 인구 전망을 기초로 해서 사용해야지. 뭐 예를 들면 인구 전망은 우리 국민연금 할 때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렇게 하면은 예. 국가 정책이 전반적으로 혼선이 생깁니다. 통계청의 전망을 따른 것이다. 예, 예. 그래서 통계청이 전망한 것을 우리 일단 믿어야 되고요. 예. 그런 전제 위에서 국민연금 재정 추계 모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 뭐 그 일부 이제 이렇게 저출산 상황이 벌어지는데 1.21까지 정말 반등될까 이런 걱정에 대해서도 저도 반드시 100%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고 뭐 또 그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 통계청에서 2021년 말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인구 전망이고 그 인구 전망을 기초로 해서 모든 국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그 1.2명 수준까지 만약에 반등을 못할 경우에는
네네. 그때는 연금을 또 더 내거나 아니면 덜 받거나 그 논의가 다시 필요해지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인구 구조에 너무 영향을 받는 연금 재정 방식을 유지하다 보면 아, 인구가 감소되면 또 연금 제도를 바꾸고 또 바꿔야 네네네. 되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덜 받는 그런 쪽으로. 구조로 빨리 바꿔야 아하. 인구 구조가 바뀐다 하더라도 연금 재정이 그리고 연금 제도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 보도 보니까 다음 주에 막판 합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다음 주에 뭐 예정된 일정이 있으십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예. 원래 이제 뭐 지금 원래 이제 그 계획으로 보면은 6월 초순경에 연금개혁 특위에 보고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스케줄대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국민들께 혹은 청취자분들께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끝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연금개혁안이 지금 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은 또 우리 정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현재 나오는 여러 제도 개선안은 그냥 아닐 뿐이고 이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거 나중에 뭐 정부안 나오기 전까지 국민들한테 설문하거나 뭐 의견 받는 그런 절차도 있나요? 네, 지금 정부하고 국회가 연금제도 개선안이 나오면 이것을 이해관계 단체라든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론화하는 과정 이런 것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의심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연금특위 김용하 자문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